안녕하세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도 용돈을 받으면 좋아하죠. 그렇다면 이 돈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은 다른 말로 화폐라고도 하죠. 누군가는 오늘 아침 캔커피를 살 수 있었던 1,000원짜리 지폐를, 아이 학원비를 결제할 때 쓴 신용카드를, 집에 모셔둔 금폐물을, 작년에 산 24평 아파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작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진화해온 화폐를 지금부터 쭉 훑어볼게요.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시대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생산물을 물물 거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이때 서로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고 번거로웠습니다. 나는 가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과일과 교환하고 싶은데 과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죽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지요. 이렇게 상대방을 어렵게 찾아도 물건의 값어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아주 긴 협상 기간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주로 쓰이던 암묵적 거래를 살펴볼까요?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일단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팔려는 물건을 가져와서 커버를 덮어놓고는 사라지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는 교환하려는 물건을 그 앞에 놓아두고 사라져 버립니다. 거래를 원하는 거지요. 이후에 원래 물건을 놓은 사람이 와서는 앞에 놓인 물건을 확인하고 가져가면 거래는 성립합니다. 만약 거래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물건을 조금 덜어내는 형식으로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이 물물 교환 방식은 완료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물건이 상하거나 도둑맞기라도 하면 왕창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렇게 불편한 방식의 물물 거래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가치를 인정하는 화폐란 것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돈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상하거나 썩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에나 썼을 법한 조개 껍데기가 20세기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PPT50입니다. 2편이니까 1편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번 편에서는 오래전 사람들이 조개나 뼈, 돌 같은 물건들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화폐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조개 껍데기입니다. 기원 전부터 중동과 중국, 아시아 각지에서 사용했었고 비교적 최근까지 일부 남태평양 국가에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화폐입니다. 일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태평양에 위치한 뉴기니라는 나라를 침략했는데요. 이때 뉴기니 현지에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지인들이 화폐로 쓰던 조개 껍데기를 전투기에 실어 공중에서 살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의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로 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였죠. 지금이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은 그대로인데 화폐가 되는 조개 껍데기만 하늘에서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통화 가치가 흔들려서 이 물건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현지의 관리들은 일본의 공격으로 현지의 통화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불평을 토로했었습니다.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야프섬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큰 돌을 화폐로 씁니다. 이 돌은 무려 160km 가량이나 떨어진 팔라우 채석장에서 채취한 것으로 운반에 오는 도중에 돌에 깔려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가치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큰 바위 화폐 하나로 집 2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이 어마무시하게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를 한 뒤 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아놓고 누구의 표시인가 알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돌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독일군은 이곳을 점령한 뒤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자 보복 조치로서 모든 돌 화폐에 독일 정부 소유라는 뜻으로 검은 십자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섬 사람들은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도로 공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이후 돌에 있는 표시를 지우자 섬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1930년 돈이 곧 달러이던 시절 각국 정부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금을 모아놓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속 표기만 수정하면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금이 해당 나라로 가지도 않았는데 금이 많은 나라는 스스로를 부자 국가로 생각했고 금이 적은 나라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조개 껍데기와 돌이 어떻게 화폐로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화폐 사용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금속 화폐의 등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속 화폐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PPT50입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저는 갑자기 그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조개 껍데기에 엄청 큰 돌덩이를 화폐로 쓰던 나라들을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인 금속화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검, 방패, 갑옷 등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화폐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금속 화폐 이전의 화폐는 단위별로 가격 측정이 어려웠고 보관과 이동이 어려웠으며 변질될 위험까지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금속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금속으로 만든 화폐는 썩지 않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보관도 편하고 휴대도 간편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무게와 형태로 표준화까지 시킬 수가 있었죠. 금속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최초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유물은 발굴되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화폐는 기원전 7에서 8세기경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 모양의 포전 화폐와 칼 모양의 도전 화폐입니다. 이 중 명도전이라고 하는 칼 모양 화폐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화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출토되었죠. 고조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왜 하필 무섭게 이 칼 모양으로 돈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귀한 물건을 본따서 화폐로 만드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대 끊임없이 변방 오랑캐와 크고 작은 싸움을 해야 했던 북방 지역의 나라들에게 무기가 중요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칼 모양의 돈이라 오늘날 전의 전쟁이라는 말을 예견이라도 한 듯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고대 중국에서는 금떡, 은떡, 청동떡의 화폐가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배가 고프죠? 마치 우리나라 절편 위에 문양을 찍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춘추 시대 말기까지는 이렇게 동전의 형식이 아닌 뭉친 덩어리 형태의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양은 오래전부터 금과 은은 동전 형식으로 주조해서 사용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금과 은은 궤, 즉 뭉친 덩어리 형태로 사용한 것이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를 지나 인간은 철을 다루는 철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니까 철로 화폐를 만들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때부터 철보다는 주로 금과 은이 금속 화폐로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과 은은 잘 부식되지도 않고 공급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폐로 사용하려는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리고 금은은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것이자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화폐로서 더욱 널리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뭉친 덩어리 형태의 금은 화폐는 무게와 순도가 일정치 않아 거래 때마다 이것을 측정해야 하는 등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결국 일정한 무게와 순도로 금속을 주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동전과 같은 일정하게 규격화된 화폐가 출현하게 됩니다. 동전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정치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의 홍보수단으로서 그들의 문양을 동전에 넣거나 얼굴을 새겨넣게 되었지요. 이런 금은 화폐는 나라에서 물건 대금을 결제하거나 전쟁 비용을 조달하거나 공공시설물 공사를 할 때 인부들에게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부터 화폐 사용이 활발해졌고 이후 등장하게 되는 로마는 국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확장하면서 대규모의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화폐는 중세 시대에 들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자 각 지역은 서로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봉건 시대가 도래하자 화폐는 그 발행량이나 사용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건 사회는 서비스와 계약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지역끼리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충성과 맹세, 서약을 기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었는데 이들은 영주에게 화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같은 생산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활발히 교육할 때 필요한 화폐는 당연히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국 로마의 힘이 줄어들고 각 지역에서 봉건 제후들이 힘을 얻게 되자 이들은 각자 필요한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가치는 급락을 했지요. 이런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봉건주의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화폐의 사용량은 급감하게 되면서 화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생산력의 발전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 중에 쓰고 남은 잉여 생산물을 타인의 노동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화폐의 가치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나라는 나라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PPT50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금속 화폐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신대륙의 발견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볼 겁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영주인 귀족이 성 혹은 요새에 살고 그 주위에 농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얻은 생산품 중 일부를 세금으로 영주에게 상납을 했는데요. 이때 농민들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였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으며 각 영주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지요. 사람 대다수가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자연히 거래할 일도 없고 그나마 있던 화폐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다시 강력한 몇 개의 중앙 집권 국가가 생겨나고 이런 국가들끼리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자 다시 금은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됩니다. 당시 금은 화폐는 돈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을 원했지요. 시민, 농민, 귀족, 왕 등등 모두 말입니다. 이런 금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을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신대륙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대륙 발견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 콜럼버스가 있지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평민이었던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귀족 칭호도 받고 총독 임명권도 약속받지만 하지만 신대륙의 금은 보았다이는 없었습니다. 비록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는 온갖 진귀한 물건을 발견하고 수집해 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물건,
동물들, 신대륙의 모든 것들은 유럽 사람들을 신대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금은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신대륙과 유럽과의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다른 서유럽 나라들도 질세라 바닷길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는 금과 은이 바로 그 나라의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금은을 모으기 위해 각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많은 금은은 약탈과 교역 등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와 화폐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 각 국가의 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무엇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6,000원에 먹었는데 내일 다시 가게에서 먹으려고 보니 가격이 12,0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을 어제보다 2배의 돈을 주고 먹어야 하니 오늘의 돈은 어제의 돈보다 값이 절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화폐 이야기로 돌아와서 금과 은이 유럽 국가로 대량으로 유입된 것과 인플레이션이 어떤 관계인지 눈치채셨나요?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를 결제하는 화폐인 금과 은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은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더 지불하려고 할 테고 물건값은 폭등하겠지요? 각 상품의 공급은 일정한데 화폐의 공급만 늘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직접적으로 금, 은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현지 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지요. 유럽에 유입된 많은 금, 은은 동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중국은 유럽에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이런 물건들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수입을 했지만 유럽의 생산품은 중국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은의 가치가 유럽보다 높았기 때문에 은 화폐가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금으로 바꾸면 높은 이익을 유럽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많은 은 화폐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1570년대 명나라에서는 교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은을 바탕으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 저 멀리 중국의 화폐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참 신기한 사실이죠. 돈이란 무엇인가 4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지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안녕. 이전 시간에는 신대륙의 발견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금속화폐가 대중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사람들은 금속화폐보다 더 편한 거래 수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13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은행들이 발달해서 점차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은행은 주로 금은 화폐의 보관과 무역 결제 등의 기능을 했어요. 금속화폐는 그 특성상 무거웠기 때문에 운반이 어려워서 각 지역의 은행들이 그 돈을 받아 보관한 뒤 요청이 들어오면 금 주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형식이었지요. 하지만 당시엔 은행들이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의 현재와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무역상들의 결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었지요. 이때 환어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어음이란 내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소 라는 약속을 담은 증서입니다. 그리고 빚을 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환어음인데요. 당시 중세시대에도 도시와 나라를 넘어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요. 금은 화폐는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돈을 멀리 운반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환어음은 실물 화폐인 금, 은과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럽 도시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환어음은 금속 화폐의 대용품으로서 지폐의 등장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폐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17세기부터는 종이의 가치를 기록한 지폐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서 점차 금은 화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다루는 상인들 혹은 금 세공인들이 초기에 이 지폐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금 보관증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는데요. 금 보관증은 그 보관 금액만큼의 금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건값을 이 금 보관증으로 대신 치르는 것이지요. 이 보관증으로 대금을 받은 사람은 금 보관증을 발부한 사람을 찾아가 해당 금액만큼의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 즉 종이화폐가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폐는 약속 어음이나 또는 금 보관증, 예치 증서 같은 것들이 점차 발전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기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행한 지폐 등을 보면 이 돈은 얼마의 금, 은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지폐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신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신뢰가 깨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금 보관증을 발행해서 지폐처럼 쓰던 금 세공인은 어느 날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금보다도 더 많은 금 보관증을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일종의 휴지 조각 대출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의 시작입니다. 이 휴지 조각 대출증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금으로 바꾸어가는 상황이 되면 금 세공업자는 당연히 그만큼 금이 없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옛날 일인 것 같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혹은 은행이 위험하다 등등의 소식을 알게 되어서 한꺼번에 돈을 찾아갈 때 발생합니다. 즉 항상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다시 금 세공업자의 지폐인 금 보관증으로 돌아올게요. 당시에 금 세공업자에게는 실제로 금이 있었지만 약속이 담긴 종이 쪼가리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증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곧 이 지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만 지폐를 발행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각 나라에 중앙은행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안녕! 사실 이 지폐는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외전. 익점용이 거기서 왜 나와? 종이와는 다르게 뭔가 질긴 느낌.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요즘은 플라스틱 지폐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도 가능한 친환경 소재 폴리프로필렌을 써서 폴리머 지폐라고 부릅니다. 1988년 호주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고 이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영국 등 50여 개국도 사용하게 되었죠. 호주에서 새로 발행한 5달러는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고 새가 날아가는 홀로그램과 좌우로 흔들면 숫자가 뒤집히는 기술, 시각장애인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점까지 넣어 정말 신박합니다. 위조 지폐는 어림도 없겠죠? 게다가 세탁기에 돌려도 끄떡없다고 하니 더 이상 돈 넣고 빨래해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시를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 면 소재의 지폐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면 섬유의 지폐를 쓸까요?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를 고려하는 바이지만 폴리머 지폐의 특허료를 부담해야 하는 일, 면 섬유 화폐보다 2배 정도 드는 초기 제작 단가, 구 지폐 회수 비용, ATM 시스템 교체 등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지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도 한몫한다는데요.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근데 찾아보니 생각보다 면직 소재 지폐가 수명이 길긴 합니다. 1000원권은 4년 4개월, 만원권은 10년 1개월로 웬만한 나라들 사이에서 정부 상위권입니다. 물론 이는 카드 사용이 많아진 점도 한몫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면 섬유 지폐를 만들어내는 한국조폐공사에 공을 돌려야겠죠? 근데 여러분, 왜 돈에서는 냄새가 날까요? 섬유 지폐를 만들 땐 위조 지폐와 해충 방지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데요. 흔히 돈 냄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품 냄새죠. 폴리머 지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세균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약품을 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지폐 냄새를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도 해서요. 못 쓰는 달러를 갈아 넣은 향수가 개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 사람, 저는 몇 분만 같이 있어도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아참, 제가 이 얘기를 빠뜨렸군요. 세계 최초의 지폐를 만든 국가는 어디일까요? 공식적인 최초의 지폐는 사실 유럽이 아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원나라 때는 교초라는 이름의 종이 지폐가 나왔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다녀와서 중국 사람들이 금화 대신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쓰더라 라고 하니 전부 그를 비우시며 허풍쟁이라고 놀려댔던 일화도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폐는 동전에 비해 가볍고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실물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금융 위기가 찾아오고 신용이 사라지면 지폐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데요. 최근 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가 내년에는 150만 원이 될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노동자로 일하던 한 20대 부부는 한 달 꼬박 일해서 2.5달러밖에 벌지 못하자 화려한 색감의 베네수엘라 지폐로 벨트, 지갑, 가방을 만들어 개당 15달러에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입소문이 나서 하루에 20개가 팔린 적도 있고 대량 주문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베네수엘라 최고액권이었던 100볼리바르는 35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볼리바르와 800에서 1000장으로 핸드백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군요. 미국 달러로는 50센트도 안 돼 재료값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좌판 옆에 이 지폐를 수북히 쌓아두는데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서 안심이라고 하네요. 이상 지폐의 원료부터 그 가치까지 돈이란 무엇인가 번외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니 키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종이 지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돈이란 무엇인가 6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설립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왜 필요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배가 고파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한 줄 사 먹는다고 해봅시다. 오늘 김밥 한 줄을 3,000원에 구입했는데 내일 다시 오니까 김밥 한 줄에 6,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졌네요. 이렇게 갑자기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김밥 말고도 쌀, 빵, 음료, 옷,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필수품들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돈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것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돈의 가치가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통화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열심히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듯이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보완하거나 관리해주고 정부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돈, 즉 지폐를 발행하는 곳이지요. 실제 제작은 조폐공사라는 공기업에서 하지만 얼마나 돈을 만들지 결정하는 곳은 바로 이 중앙은행입니다. 이런 역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발행, 즉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입니다. 시중의 돈의 량을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금리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돈이 줄어들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과열이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너무 적게 공급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서 물가는 내려가고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3%에서 4%로 올렸다고 해봅시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약간 더 퍼센트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1% 올려서 5%라고 해봅시다.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존에 이전보다 1% 올린 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럼 부담이 커지겠죠.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건을 사거나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게 되지요. 즉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의 량을 조절합니다. 돈의 량을 조절하면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원래 화폐는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이 되었으나 여러 곳에서 화폐를 만들다 보니 통일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져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한 곳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 중요한 통화 정책을 왜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통화 정책을 관리하다 보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의 공급을 늘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돈을 회수하는 긴축 정책도 펼쳐야 되는데 정부 기관에서 돈을 관리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첫 시작은 영국의 영란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94년 영국 정부와 왕실은 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영란은행을 설립하게 되고, 이때 런던의 상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상인들은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연 약 8%의 이자를 챙기는 은행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란은행은 정부에 대출을 해주거나 화폐를 발행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점차 현대의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란은행을 중앙은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은 우리나라의 화폐 편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번 편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우리나라의 화폐 편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어떤 화폐를 사용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삼국시대부터 알아봅시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국시대는 농업과 상업이 점차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쌀, 조, 보리 등의 곡물과 모시, 비단 등의 견직물, 마직물 등을 나라의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물이나 농기구 등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또 금, 은, 철 등의 금속 화폐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금속 화폐가 많이 발전했던 중국에서 각 시대의 돈이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는 각종 물품들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금속 화폐는 시중에 보급이 되기는 했으나 소수 귀족들의 재산 축적 용도로만 쓰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 고려 초기에는 삼국시대와 똑같이 물품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96년 성종이 건원 중보를 주조하면서 나라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게 되는데요. 화폐를 발행하여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돈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동전의 가치를 믿지 못해서 동전보다는 기존처럼 곡물과 옷감 등을 화폐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1097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종은 해동통보를 만들어 다시 시중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이후 은 한 근을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 은병, 은 덩어리인 쇠은 등도 금속 화폐로서 시중에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금속 화폐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상류층에서만 사용이 되었고, 이후 고려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원나라 종이 지폐인 보초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초는 금, 은 등의 귀금속과 함께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이후 원나라에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이유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초는 고려 말 즈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곡물, 옷감 등의 현물을 화폐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은 세금을 걷어 왕실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 지폐인 저하를 비롯하여 동전 화폐인 조선통보, 십정통보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일반 대중들이 동전을 널리 사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었지만 동전 보급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농업 기반의 자급자족 사회였고 상업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동전보다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종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백성을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엄했습니다.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으로 거래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수군에 입대를 시키고 전 재산까지 몰수했습니다. 당시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세종의 의도는 매우 좋았으나 실제 백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었고 지키지 않는 자는 엄한 벌로 다스리니 일반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세종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겠다는 화폐 개혁을 포기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다시 물품을 화폐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때문에 줄어든 인구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때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의 곡식, 옷감 등의 현물 화폐는 이 상업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결국 나라에서 인정하고 가치가 일정한 공식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1678년 숙종은 상평통보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이후 이 상평통보는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화폐로서 조선 말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평통보, 즉 금속 화폐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소장료나 임금을 쌀이나 옷감 등의 현물 대신 동전으로 받게 되고 토지, 노비, 가옥, 가축 등 시장의 다양한 물품들이 동전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대 이후에는 한반도 전역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화폐로 품삯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 농경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고리대금업자, 부패를 일삼는 탐관 오리들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도 다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산이나 들로 도망쳐서 도적대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화폐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 때문에 기존의 도덕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양반 족보도 돈 주고 사거나 선비도 글 공부로 관리가 되기보다는 상인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세의 봉건적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화폐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
저번 편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화폐편입니다. 대한제국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선 말기의 돈, 화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말기 1860년대 조선 백성들은 상평통보 및 중국의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철종이 죽고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조선 왕실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상평통보보다 고액의 화폐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당백전을 만들어 시중에 보급했는데요. 당백전으로 인해 조선 왕실은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나 조선 왕실에서 당백전을 백성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만 사용하고 세금을 거둘 때는 받지를 않아서 백성들이 당백전 사용을 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당백전의 가치는 당시 널리 쓰이던 상평통보의 5에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단기간에 당백전이 대량으로 공급되자 물가가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듬해인 1867년 당백전은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민씨 일가 및 명성황후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밀려나고 고종이 직접 조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76년에 광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외국에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사절단 파견 비용 및 신식 군대 창설비 등 근대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경비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상평통보의 5배의 가치를 가진 당호전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게 됩니다. 당호전은 처음에는 궁궐 한쪽에 주조창을 만들어 동전을 만들었으나 나라 운영 및 시중에 필요한 정도의 동전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885년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독일에서 근대 화폐 제조 기계인 아빙기를 수입하여 화폐를 제작하는 전왕국을 만들어 근대 화폐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금이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실제 유통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대 화폐 대신 당호전을 계속 생산해야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당호전을 지방에서도 만들게 되고 심지어 일반 민간인에게도 권리를 주어 당호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품질이 불량한 당호전이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물가가 폭등하여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당호전의 사용을 기피하였고 이 때문에 당호전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선은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 주변에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청나라와 동등하게 조선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어둠이 조선을 삼켜버린 어둠의 시대가 이때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전왕국은 1892년 신식 화폐 조례를 발표하면서 대량의 근대 화폐를 주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5냥, 1냥의 은화, 이전 5푼의 백동화, 5푼의 적동화 및 1푼의 황동화 등 총 5개의 근대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금과 은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오로지 백동화만 시중에 활발하게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1894년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일제가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1년 뒤 1895년에는 명성황후가 궁궐에서 일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고종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1896년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치는 아간 파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고종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황제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이 반발하자 일제가 러시아를 물리치게 되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때 1차 한일 협약으로 인하여 돈을 관리하는 재정권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일제에서 사람을 보내어 대한제국의 재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 시기 무렵 백동화는 전왕국에서 주조한 동전 말고도 국내에서 위조하거나 외국에서 위조한 동전도 많았는데 이 위조 동전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바람에 백동화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04년 일제가 보낸 재정 고음은 메가타 다네타로가 전왕국을 폐지하도록 건의하고 이를 고종이 받아들여 대한제국의 화폐의 주도권은 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제의 명령을 받은 일본 제1은행이 돈을 발행하는 시중의 화폐를 공급하다가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화폐의 발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제의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실행하는데요. 조선인들이 가진 돈은 등급을 낮게 하여 교환해주지 않고 일본인들이 가진 돈만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교활한 방법을 통해 조선의 상업 자본을 거의 대부분 없애버립니다. 조선의 상업 자본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의 상업 자본을 조선에 침투시켜 조선, 즉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폐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후 3년 뒤인 1910년에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시대까지 화폐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